6월 24일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2019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잘 나간다고 경제 끝내준다고 하던 소리들은 다들 어디로 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합리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6월 초에 발표된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금리 인하 의지 신호로 해석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 G20 정상회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으면 관세 인상, 25% 이상 추가로 관세 인상 등 듣기만 해도 불편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막기 위해 2019년 하반기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고 증시는 열광했습니다. 지난 2008년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강렬한 인상으로 복수하며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 장르를 만든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자, 그 후속판 2019 금리의 유혹, 그 서막이 열릴 것 같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24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매일매일 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증시는 2100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와서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섬세한 국내 증시는 전해드리지 못하는 모자란 돈다방 미쓰리. 그러나 큰 그림은 가급적이면 당장 눈앞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나고 보면 그래 미쓰리 말이 맞았어. 이러한 지금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제가 최근 들어 무엇보다 아주 세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 그 누구도 전망하지 못했던 2019년 미국의 금리 인하. 사실 이것뿐입니까? 국제 유가도 뭐 그때 상황 맞춰서 증산할 거예요, 감산할 거예요 전해드렸고, 작년 5월 4일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던 그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미쓰리 삼성전자 비싸서 못 샀다면 이제 5만 원 되면은 좀 사볼 만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삼성전자를 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비 얘기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 갔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10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 한 7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컸을 때입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미쓰리는 저는 그닥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글쎄요, 한 4만 원 깨지면 한번 이런 이야기는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방송을 해드리면서 큰 그림으로 2016년 미국이 금리 인하 4번 한다 그랬을 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한 번밖에 못 할 거예요.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툭툭 던지는 그 멘트들이 있습니다. 미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바로 중국의 금융위기죠. 저는 중국의 금융위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이즈 면으로 미국한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방 중국이 항복할 거야, 미국이 이길 거야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을 때 미쓰리는 방송에서 정말 그거는 중국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자,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가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은 언젠가는 일어나야 될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미국이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싸움닭처럼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사실 그 전에 대통령들이 우아반스한 그 똥펌 잡고 그냥 좋게 넘어갔던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대통령, 바로 클린턴 대통령이죠. 예. 그리고 뭐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경우도 초장에 조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그냥 중국을 쟤네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감지했지만, 그래도 안 될 거야.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편으로는요. 2008년도에 미국은 지금 지네 코가 빠졌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되면서 미국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오직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1년에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 사람들이 종이박스에다가 실직해가지고 자기 물건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미국은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WTO에 중국이 가입했고 그 다음에 뭐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에서 약간 좀 너무 느긋하게 처리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크게 휘청하는 바람에 중국을 견제할 틈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 중국은 무섭게 성장을 했죠.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스트리트라는 책을 추천해드렸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떤 그 월가의 뭐 성장 배경,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겨 있지만 제가 돈다방 미스리에서 월스트리트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이 CCTV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된 중국의 월스트리트를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10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중국 방송국이 그 방송을 기획하면서 월스트리트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혹은 뭐 환율 전쟁, 패권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쟁에서는요, 뭐 굳이 서로 뭐 미사일 던지고 뭐 총알 서로 던지고 이러지 않아도 어디선가는 큰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게 중국이 될지 아니면 두 나라의 그 관세 전쟁으로 새우등이 터지는 바람에 신흥국들이 아작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가 올 상반기 때 여러분 미쓰리는요 2019년도 미국이 경기 지표가 부진해질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겠죠? 그러면 증시는 잠깐 반짝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뒤에 좋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저는 지금 상황이요. 우리가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은 것처럼 그리고 사람도 죽기 전에 막 정말 숨이 꼴깍꼴깍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뭐 혹은 왜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력이 회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수없게 지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와중에 미쓰리가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그나마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마 저는 만약에 또 진짜 증시가 막 하락하고 막 폭락했다고 막 난리 부르스 친다면 아마 저는 그때 또 방송에서 우아하게 여러분 주식이나 인생이나 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케 해가지고 또 증시 올리겠죠. 라는 얘기를 또 전해드릴 겁니다. 그게 미쓰리 방송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냥 오늘
오프닝에서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능들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얼굴에다 점 하나 찍고 뭐 너는 나를 만나서 막 그 노래 나오고 그 OST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드라마인데 이러지라고 해서 이제 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봤더니 이래서 막장 드라마 하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에 어떤 열광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지만 이제 2019 금리의 유혹 그 서막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무슨 어떤 투자 설명회에서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터난다. 그건 좀 아닌 듯.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스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자꾸 요즘에 머릿속에 맴도는 게요. 앞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4월달과 10월달 1년에 2번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4월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5월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환율 보고서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발표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4월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발표된 환율 그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면서 이제 10월 달에 우리 지금 이제 조만간 7월 달 되잖아요. 7월 달에 뭐 초복, 중복, 아이고 더워, 휴가 가야지. 그리고 8월 달 아이고 더워, 아이고 이제 처서네.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잘 때 이불 덮고 자야 되네. 그리고 9월 달에 추석하면 10월입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예. 사실 제가 그동안 6월 달만 하더라도요. 뭐 여러분 뭐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 때문에 흥분했는데 뭐 이번 주는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흥분보다는 야, 진짜 미국이 이렇게 한꺼번에 50bp씩 인하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거를 현실을 인식하면서 너무 우리 그렇게 막 가진 말자.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주가 될 거예요라는 어떤 전망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는요. 전망이 안 나옵니다. 바로 그 이유는 G20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과 미국과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그 두 정상들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둘이 진짜 만나서 패를 까봐야지만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예. 그리고 주말에 나온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뭐 지난번에 보내준 그 친서에 아름다운 뭐 친서로 답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부터 이거는 12라운드 중에 그냥 1라운드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와서 전문가들이 이제 장기전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28일부터 29일까지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뭐, 하나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3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G20 정상회담에서 뭐 시진핑이 오지 않으면 관세 때릴 거고 25% 이상 때릴 거고 이렇게 무자비한 발언들을 했죠. 그리고는 거의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했다고 얘기했고 만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3천억 달러, 즉 3,25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중국산 제품에 과연 관세를 때릴 것인가 안 때릴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관세를 때리지 않을 거라는 것에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소비재거든요. 그럼 결국 그 모든 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그 피로감은 미국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재선을 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도 결코 이 관세 인상 카드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관세 인상을 뭐 그동안 관세 인상된 거를 뭐 낮춰준다든가 풀어준다. 그러기에는 중국의 항복이 필요한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이 미국 에이 우리 다 둘 정상들끼리 왜 이래 같이 가자고. 우리 중국은 세계 정상을 원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니네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뭐 판을 깨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두 정상이 판을 깨지는 못할 텐데 그렇다고 또 합의를 보기도 뭐하고 그죠? 정말 카드가 보이지 않는 그 G20 정상회담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뭐 중국이 지난번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낙관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내용들, 뭐 동등한 입장, 뭐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아니 연모하는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시장의 이익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세계 정상이라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게 낙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저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G20 정상회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유동성,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아직까지 우리가 유동성을 뭐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 이 나온 증권사 증시 전망들을 보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고서를 쓴 증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동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관점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환율 전쟁, 패권 전쟁은 ING.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주말 동안에 지난번에 헝가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탄 배가 예,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침몰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실종자를 못 찾은 그 일이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처음 일어났을 때 거의 뉴스에서는 다른 뉴스들을 모두 다 제외하고 그 헝가리 특파원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예, 그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요. 헝가리 그 배 사건이 시장에서 그렇게 화두가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 그 익사자 그러니까 실종자가 한 명이 뭐 발견이 됐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예전처럼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어떤 진보함을 느끼는 것, 즉 금방 질리는 거,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 더 강력한 모멘텀을 원하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는 뭐 영국의 브렉시트가 화두였다면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버리는 바람에 다시 긴장감을 갖게 됐고 그 긴장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헤드라인은 금리 인하였지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카드가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이렇게 끌어내리고 당장 눈앞에 G20 정상회담의 어떤 그 내용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쉽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이 뭔가 새로운 헤드라인으로 이제 떡하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헤드라인을 차지할 그 기사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땐 시장의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시장이 걱정할 만한 내용들. 특히 지금 우리가 유동성을 더 회수를 해야 될 상황에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유동성이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어딘가 문제를 발생시킬 거고, 그 문제가 헤드라인에 올라올 가능성. 그 한편으로는요, 오히려 어디서 좀 다른 심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이 둘이 좀 친해지는 방법은 외계인이 지구를 공략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 외계인이 지구를 공략하면 아마 그때는 지금 모든 전쟁들을 다 모든 관세 전쟁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미국과 중국은 손을 잡고 그 외계인을 때려 부실 겁니다. 힘을 합쳐서. 그것처럼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문제가 가장 큰 시장의 화두로 올라와 있다면 그 둘을 좀 이렇게 좀 손잡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그게 신흥국의 금융위기든 어떠한 문제든 그런 문제가 터진다면 의외로 미국과 중국은 어쨌든지 간에 일시적으로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마치 우리가 2016년 1월 달에 2015년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자 2016년 중국 증시가 개박살나고 글로벌 증시가 아작이나고 하니까 2월 달부터 각국의 정책 공조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은 사실 각국의 정책 공조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로존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의외로 어떠한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고가 터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지는 문제가 만약에 돈에 관련된 문제면, 유동성에 관련된 문제면 당연히 중국 금융시장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때는 아마 어쩌면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눈을 부릅뜨고 덤빌 겁니다. 제가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좀 쫓기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융 시스템은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저는 증권 바닥에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우리가 조금 금융 시스템이 조금 낫거든요. 그나마 어쨌든지 간에. 근데 우리나라도요. 제가 맨 처음에 증권사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정말 허접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성장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닮아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더니 미국이 적립식 펀드로 다우지수가 100에서 10,000까지 갔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적립식 펀드로 이제 금융시장을 키우자. 증권사들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시티그룹처럼 그런 금융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그 장밋빛 꿈들을 막 꿨었죠. 자, 중국은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허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화웨이가 5G의 특허 기술을 지배하고 있고 이러지만 금융 시스템은 안 되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최종적인 종결은 금융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먹는 것, 지배하는 것,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일부에서는요, 그냥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하니 우리가 단순히 금리 인하에 너무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유동성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패권 전쟁은 숙명적이었고 운명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문제는 결국 미국이 자기네가 우월한 거를 가지고 중국을 반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주저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미쓰리가 지금 이번 주 상황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2부에서 분위기는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일정들이나 체크할 사항들은 2부에서 나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